2018년 어느 밤 젊은 남성이 한 파출소를 찾아옵니다. 흐트러진 모습에 횡설수설하는 말들, 어딘가 좀 불안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상대하던 경찰 눈썰미에 포착된 옷에 묻은 수상한 혈흔. 무슨 일로 오신 거냐 추궁 하니까 이 남성,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를 꺼냅니다. 반신반의해가며 지목한 장소를 찾아가 보니까요, 그곳엔 정말로 2명의 경비원이 참혹하게 숨져 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참극,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건연구소의 키워드는 오피스텔에서 숨진 2명의 경비원입니다. 자, 한밤중에 파출소를 찾아가서 내가 사람을 죽였어! 자수한 2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명이 아니라 2명을 살해했다고 한 건데, 자, 시작해보죠. 네, 이게 2018년 5월 26일이었습니다. 밤 10시 20분쯤에 한 남성이 서울 강남에 있는 한 파출소를 찾아옵니다. 이 남성이 28살 강모 씨였고요. 이 횡설수설하고 좀 어딘가 이상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옷에 혈흔이 있어서 경찰이 이걸 보고 추궁을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사실 사람을 죽였다, 자수를 한 겁니다. 범행 장소로 지목한 게 이 파출소에서 한 750m 정도 떨어진 세곡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이었는데, 이곳에 지하 1층 방제실에 가보니까 정말로 경비원 2명이 시신이 훼손된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 즉시 강 씨를 긴급 체포하고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강 씨와 그 범행 장소 오피스텔 무슨 연관이 있었던 겁니까?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하고 이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는데 별다른 직업은 없었고요. 그러니까 그 간간히 그냥 일용직으로 건설 현장 같은 데서 일해 왔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강 씨가 아마도 저 오피스텔 거주자니까 이 피해자분들하고 경비원분들이었으니까 자주 마주쳤겠죠. 예. 충분히 추정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제 강 씨가 조사 초반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민원을 넣었는데 나를 무시해서 너무 화가 났다. 그러니까 층간소음, 위층에서 계속 뭔가 소리가 들리는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을 해도 오피스텔 경비들이 무시하고 이걸 해결해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 강 씨의 얘기였습니다. 민원 안 들어준다고 사람 죽입니까, 교수님? 글쎄요. 그러니까 저게 뭐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이 강 씨 같은 경우는 범행 당시에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에다 검은 마스크를, 그리고 이 흉기를 4개, 그리고 이제 그 도끼를 그 가방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경비원들을 찾아간 거죠. 그런데 당시에 이제 경비원 A 씨 같은 경우는 자리를 약간 그 비운 상황이었고, 관리사무소에 있던 그 경비원 B 씨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그러다가 A 씨가 관리사무소로 들어오는 순간 바로 죽어라라고 소리치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흉기를 휘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사람이 저항을 하면서 도망을 쳤지만, 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 이 그 남성에게 관리사무소 안으로 끌려 들어와 가지고 범행을 제지하는 B 씨에게도 아저씨는 미안한데 그냥 죽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하면서 흉기를 휘둘렀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2사람이 다 사망을 하고 숨을 쉬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그 2 피해자의 신체를 훼손하기도 했고,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담배를 들고 나와서 그 길로 바로 경찰에 가서 자수를 했다. 상당히 그 좀 이상한 그 과정을 밟습니다. 자, 평소 관계가 안 좋았던 경비원을 살해하고 같이 있던 동료한테는 범행 현장을 목격했으니까 아저씨는 미안한데 그냥 죽어 하면서 또 그 짓을 했다는 겁니다. 자, 20대 남성에게 이 60대 남성 2명이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게다가 더 안타까운 건 저 숨진 경비원 2사람이 천안매부지간이었습니다. 먼저 매부가 취업을 해서 일해보니까 여기 괜찮다고 해서 천안을 소개시켜서 같이 일을 했고요. 아까 이제 본인은, 그러니까 범인은 뭐 갈등이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입주민들에 따르면 2사람이 먼저 항상 인사도 먼저 하고 항상 친절하시고 그랬다라는 거고, 아시겠지만 또 이런 곳에 일하는 경비원분들이 입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으면 되게 안 된다라는 교육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 뭐 이상하게 또 갑질하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이 있을 만한 딱히 이유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친척들이 한꺼번에 피해를 입어서 정말 유족들 입장에서도 너무 힘든 상황이 됐던 거죠. 예. 층간소음? 네, 본인이 민원을 넣었다고 했는데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이 오피스텔 관리실에 접수된 민원은 없었다고 합니다. 뭐예요? 그럼 실제로 소음이 있었는가? 이 예. 부분에 대해서도요, 강 씨가 들었다는 특정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들었다는 다른 주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강 씨는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사실 뭐 정신병이 있어서 약을 계속 먹어왔다, 내가 환청을 듣는다, 이런 일관성 없는 진술을 횡설수설해가면서 계속 바꿔가면서 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층간 소음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그럼 정말 아니면 그냥 진짜 환청을 들은 거였던 건가요? 결론적으로는 층간 소음이 없었다라고 지금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정식 민원으로 이제 접수는 안 했지만 그 남성이 와서 층간 소음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곳에 오고 난 이후에 여자 목소리, 현관문 닫는 소리, 톱질하는 소리, 그것까지는 좋은데 누군가 화형을 당하는 소리, 이것을 환청으로 들었다. 이게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자기가 층간소음으로 인지를 하고 민원을 넣은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통상 층간소음에서요, 정상인들도 이런 어떤 그 소리가 들리면 윗집인 줄 알고 찾아갔는데 그 윗집이 휴가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하물며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환청이 들린다라고 하면 조현병 증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모든 상황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층간소음을 누가 일으키는지 목표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명확한 목표는 바로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 그 경비원들이 바로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공격을 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평소에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였고 그렇다면 위험 신호가 있었을 것이고 그걸 좀 미리 막을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좀 모호한 상황이었던 걸로 보여요. 그 주민들에 따르면 평소에 이게 뭔가 특이한 현상이 그 공사장 현장에서 그 가지고 다닐 만한 그런 연장 주머니 같은데 손도끼를 넣어서 허리에 차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주민들에게도 뭐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좀 부자연스럽게 말도 걸기도 하고 뭐 강아지 같은 게 있으면 만져봐도 되냐라고 물어보는 게 뭔가 산만하고 부자연스럽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딱히 문제를 일으키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낮에는 집에 있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냥 보면 인사 잘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라는 정도였기 때문에 이 눈에 띄긴 해도 그렇다고 바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던 겁니다. 자, 근데 그 범행 현장이었던 오피스텔에서 저 강 씨, 저자가 부모와 함께 살았다는. 자, 그렇다면 가족들은 저 상태를 알았을 거 아니에요? 네, 알았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일단 과거에도 수차례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었고요. 이 약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전 5년간은 치료를 받은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강 씨 같은 경우는 이미 10년 전인 2008년도부터 피해망상을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갔었고요. 2011년도에는 정신과에서 즉시 입원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입원을 했는지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그 뒤에 중국 유학을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유학 갔던 대학교 측에서도 영사관 통해서 부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예. 지금 강 씨 상태가 좀 이상하다. 극단 선택할 것 같으니까 빨리 데려가야 할 것 같다 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국에 와서도 일용직으로 일했는데 뭐 사람들이 날 무시하는 것 같다. 누구 한 명만 걸리면 그때는 누군가를 죽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제서야 이 정신감정을 받아봤는데요. 심각한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걸 이 조현병 가족 중에 일원이 조현병에 시달리고 있는 걸 뭐 오롯이 가족한테 책임을 지울 수도 없는 노릇이지만 그래도 1차적인 관심은 가족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징후들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이 오피스텔 식당가 직원이 보니까 이 강 씨가 손도끼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옆에 그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시는 그 아주머니한테 좀 주의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기가 막히게도 내 아들이다. 정신에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건들지 말고 조심해라. 오히려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중국 대학에서 문제가 있어서 영사관 통해서 데려가라고 할 정도인데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기록들을 보니까 적절한 치료를 갖다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는데 결국은 방치를 해서 사전에 만약에 적절한 치료만 하게 된다면 어떤 저런 일이 사람이 2명이나 살해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었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조현병 환자들 가족의 일원으로 두고 있는 그 가족분들의 고통이나 어떤 이런 걸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조금 안타깝고 아쉽네요. 자, 백성문 변호사님, 어떤 판결이 내려졌습니까? 사람 2명, 처남 매제지간을
일단 검찰에서는 2명을 너무 잔혹하게 살해했고 그리고 사체 훼손까지 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형을 구형을 했고요. 재판부에서는 심신미약을 인정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뭐 심신상실이라고 하면 이게 내가 하는 행동이 사람을 죽인다는 건 인식조차 없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완전한 정신적으로 멀쩡한 사람이 한 범행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치료와 수감을 통해서 개성교화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해서 징역 38년을 선고했는데요. 참 이 피해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이렇게 정말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는데 유족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형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자는요 1심에 불복해서 항소했습니다. 2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이 나오니까 상고해서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걸 기각하면서 징역 38년이 확정됐고 현재도 복역 중입니다.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